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케일린 킴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간병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간병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간병인이 있음으로 해서 간병을 받으시는 분들,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 어떤 이득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간병인은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간병인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간병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병인은 일반적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분들 또는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리고 또는 지역사회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적은 돈이나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IHSS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In-Home Supportive Service라고 해서요. 주로 카운티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간병인은 서로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장애인을 간병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간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간병인들의 3분의 1이 일주일에 못해도 20시간 정도를 다른 분들을 간병하는 데 시간을 쓰시고 계신답니다. 그 중에서 가족 간병인은 평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일주일에 57시간 이상을 보낸대요. 일주일에 57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도 더 되는 시간이 57시간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간병인 일과 다른 집안일, 책임을 더해서 더 많은 간병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보실 수 있겠죠. 전체 간병인 중에 58%가 여자분들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전문 간병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로 간병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간병의 전문가가 되고 계신데요. 간병인의 79%가 나이가 어린 분들보다는 50살이 넘으신 노인과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데요. CDC에서는 6가지 장애 유형을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동성 장애라고 해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두 번째는 인지 장애라고 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또는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력 장애라고 해서 심한 청력 장애가 있는 장애분들, 그리고 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독립생활 장애라고 해서 혼자서 생활을 하시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심부름을 하기 어려운 장애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장애라고 해서 옷을 혼자 입거나 혼자 목욕을 하실 수 있거나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분들을 6가지로 CDC에서는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이 있음으로 해서 간병을 받는 분들,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간병인으로 인해서 이득점이 있거나 혜택점이 있거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삶의 질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예를 들면 혼자서 생활을 집에서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너싱홈이나 아니면 보딩 케어 같은 데 가셔야 되는데요. 케어기버가 간병인이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그런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간병인이 도와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간병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 환자가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만성 질환을 더욱 잘 관리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다든지 그래서 혼자 계시면은 혹시 체크업도 안 하시고 음식을 드시는데도 주의를 안 하시지만 케어기버들이 있으면 간병인들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체크업도 해주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요령껏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간병인들이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을 도와주면서 혹시 본인 스스로가 혜택을 받는 게 없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병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간병과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다른 간병인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친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간병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돼서 남이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병인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남을 도와주는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간병인들이 간병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담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거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병인 7명 중에 1명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다 그래요. 65세 이상 간병인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아니면 뇌졸중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병인 5명 중에 2명은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2021년 AARP에 따르면 미국 간병인 4명 중에 1명은 간병이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는데요. 간병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우울증과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간병을 하시는 동안 본인의 건강을 많이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본인에게 여유를 주고 또 휴식도 취하시고 그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이 받는 9가지 부담과 스트레스의 예를 보면은요. 간병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본인을 위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피로해서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체중 변화로 체중이 과다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저하돼서 하루 동안 지친 몸이나 마음을 정상으로 회복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우울하고 불행한 느낌이 항상 간병인 자신에게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병 이외에 친구들이나 사회 약속,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속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리고 간병이나 직장 밖에서의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있었던 인간관계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 간병을 하는데 씀으로 인해 갖고 본인이 찾아야 하는 본인의 생활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병에 관련되지 않은 사회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본인이 바깥 출입이 감소되고 취미생활이 없어지고 또 간병인 본인을 가꾸는데 게을러지거나 방치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항상 있으시고 또 집에서 계속 다른 분들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본인을 꾸미는 내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시간이 되게 조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 증상이나 정신적 징조를 무시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조그만 병이 있으면 큰 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초기 단계의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간병인들이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 이외에 다른 문제들은 없을까요? 간병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간병인들이 간병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가족분들이나 친척, 친구들 간병을 시작하게 되면 간병인들은 일찍 퇴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로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니면은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간병인이 되면 10명 중에 2명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근무 시간을 줄여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인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 간병인은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간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의 80%가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지불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간병인들의 평균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7,200불에서 9,000불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7,200불에서 9,0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잡을 그만둬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간병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큰 이유가 되는 거죠. 큰 부담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그럼 간병인들이 겪는 간병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해요. 많은 간병인들이 본인이 간병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간병인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간병인의 도움을 청하면 마치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간병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상황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노인분들이 있어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간병은 본인이 하더라도 집 청소라든지 음식 준비라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심부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병 이외의 일들은 다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의 간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프면 다른 사람 간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라도 휴식을 취해야 하셔야 하는데요. 항상 간병만 생각하고 간병인에 관해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또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간병인들에게 많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여유를 주기에는 참 시간이 없지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본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무척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본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간병을 하실 수 있고 본인이 아프면 다른 사람 간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보다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본인을 원망하거나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우울증이나 죄책감, 좌절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망적인 관점을 나눠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아무래도 보는 눈이 바뀌어서 본인만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간병인인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탓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변하는 것은 간병을 하시는 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노인분들은 병 탓이기도 하지만 나이 탓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테고 노인이 되면 병도 생기고 나이도 들고 그게 인간의 생이라고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노인분들 말에 의하면 옆에만 있어줘도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장애의 종류와 병의 심각도에 따라서 병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간병인의 정성과 보조에 상관없이 장애나 병 자체가 나아질 수 있는 장애나 병 아니면은 나아지기보다는 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애 정도나 병의 심각도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간병인들이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나 병의 심각도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 본인의 정성이나 아니면 보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자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본인을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간병인들은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 아니면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본인을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본인을 학대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보다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만약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찾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건강을 잘 보살펴 보셔야 하시는데요. 본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의 간병도 할 수 있지 본인이 아프면 다른 사람 간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좋은 생각도 하시고 명상도 하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런 그룹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게 또 중요해요.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이웃 중에 비슷한 나이의 자녀분들과 부모님들 친하게 지내시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학교에 가고 오는 것도 같이 하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간병인의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도움도 주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면 집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고 간병인 지원 그룹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간병인들이 겪는 간병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또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을 내셔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병인을 위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몇 개 찾아서 나눠드리는데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간병인을 위한 정보를 찾는 웹사이트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많이 되는 웹사이트 4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Caregiver Action Network이라 그래서요. 가족 간병인을 위한 정보 그리고 교육 자료가 포함된 아주 좋은 리소스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amily Caregiver Alliance라 그래서 가족 간병인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미국 각 주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록별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필요한 유용한 정보 자료,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관련 자료를 공짜로 찾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Arch National Respite Network이라 그래서 가족 간병인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amily Voice라 그래서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 아동 그리고 장애 청소년을 돌보시는 분들, 간병인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미국 내에 있는 지역 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정보 등을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 장애인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7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2배나 높다고 해요. 한 가지 이유로는 경제적 안보와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장애인 빈곤층이 널리 퍼지고 그리고 만성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없으신 분들하고 비교해서 큰 임금 격차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20년 내 장애인 근로자,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64세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74센트를 받고요. 그리고 장애가 없으신 일하시는 분들은 1불 정도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이 1000불이라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분들은 월급이 740불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장애인 근로자가 1년 연봉이 10,000불이라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의 1년 연봉은 7,400불. 그리고 비장애인 근로자의 1년 연봉이 10만 불이라고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의 1년 연봉은 74,000불. 그러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그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유색인종, 저희처럼 장애인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20년 미국 성인 장애인 4명 중에 1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반면에 백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7명 중에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저희 같은 사람, 그리고 백인들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7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훨씬 쬐끔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경우를 보면은 장애인 10명 중에 4명은 매달 집세를 제 시간에 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40%가 매달 집세를 제 시간에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달 집세를 제 시간에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국 평균 숫자를 보면은 25%, 40%에 해당하는 장애분들이 매달 집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서 전국 평균 숫자는 25%. 그러니까 거의 2배에서 이제 조금 모자라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3배나 더 높다고 그러는데요. 2021년 마지막 9개월 동안 미국 전체 성인의 8.5%가 식량 부족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장애인들은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1%가 식량 부족 경험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장애인보다 6.5%나 더 높은 비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은 너무 자주 경제적인 불안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인구 조사에 의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매달 내야 하는 빌 있잖아요. 월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장애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거의 2배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성인의 50%가 매일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비장애인 성인은 27%가 매일 내는 아니면 매달 내는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죠. 거의 반,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2배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여성의 절반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조사가 있는데요. 또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장애인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은 사는 집을 찾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려고 학자금 대출을 요청을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장벽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서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을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사회에서나 정부에서나 부여를 해서 보호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혹시 사이버 불리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 트렛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이나 AI 같은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인터넷 상으로 더 많은 트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봐볼까요? Parents, teachers, and medical professionals are all concerned about the alarming, decades-long rise in teenage mental health issues, including depression, persistent feelings of loneliness, and drug addiction. The root causes are elusive. Cell phones and social media are prime suspects. No surprise there, but a 2023 study offers another explanation that's gaining traction. After sifting through surveys, historical data sets, and other cultural artifacts, researchers theorized that a primary cause is, quote, a decline over decades in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teens to play, roam, and engage in other activities independent of direct oversight and control by adults. Historical articles, books, and advice columns on child rearing depict a bygone era when young children walked or cycled to school alone and contributed to family and community life through meaningful chores and jobs. If that all feels vaguely mythical, data collected over the last 50 years reveals a correlation. Parents admit that their children play outdoors independently much less than they did at the same age, and data confirms a big drop in the number of kids who travel to school alone or are allowed to cross busy roads by themselves. Risky and unsupervised outdoor play, meanwhile, which might protect against the development of phobias and reduce future anxiety by increasing the person's confidence that they can deal effectively with emergenci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is often frowned upon. That last point is crucial because dozens of studies suggest that happiness in childhood, and then later in adolescence, is driven by internal feelings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independent play, purposeful work, and important roles in classrooms and families are vital early forms of practice. Whatever the cause is, young children seem to sense that something is off. In one 2017 study, kindergartners who viewed images of fun activities routinely struck pictures that included adults from the category of play, rejecting the role of grown-ups in a domain that they clearly saw as their own.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분들이나 아무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분들이라도 밖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또 보호자분들이나 같이 생활을 하고 또 본인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배우는 것도 참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좀 과다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또 자녀분들이 뭐 위험한 일도 많죠. 밖에 혼자 나가시면. 그렇지만 그래도 밖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간병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인으로 인해서 간병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면으로는 간병인 스스로가 간병을 하면서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병인이 겪는 어려운 점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간병인을 위한 정보와 자료도 함께 나눠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위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아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